몸이 나라는 착각. 내 몸은 정말 홀로그램이구나. 내 몸은 빛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면서 몸도 사라지고 그 대신 빛이 보이는 것이다. 거울을 이용하면 누구나 그 과정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몸이 나라는 착각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몸은 생로병사를 겪어야 한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내 몸에 가둬놓게 된다. 몸이 정말 나일까? 몸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는가?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른다. 그 이미지 속에 내 몸도 들어있고 친구들도 들어있다. 놀이터도, 하늘도, 나무도, 거리도, 집들도 들어있다. 그 당시엔 너무나 생생하게 움직이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더 이상 육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정지된 이미지로만 떠오른다. 어제 아침 가족과 아침을 먹던 장면은 어떤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는가?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른다. 그 이미지 속에 나도, 가족도, 식탁도, 거실도, 가구들도 들어있다. 내 몸과 가족의 몸, 사물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장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장면은 어떨까? 30년 뒤, 40년 뒤, 혹은 내일 뒤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낱개의 이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를 것이다. 빛처럼 순식간에 떠올랐다가 내가 생각을 바꾸는 찰나에 빛처럼 사라질 것이다. 내 몸뿐 아니라 내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현실이 사실은 빛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속의 이미지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몸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1시간 전에 내 몸을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내 몸을 가만히 살펴보라. 현실 전체도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한다.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건 한 장의 이미지이다. 촬영하는 순간의 이미지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몸속의 현실도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 빈 미립자가 반짝하는 찰나에 불과하다. 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현실이 한 장의 이미지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현실은 시각적 착각이다. 즉, 육안은 두뇌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본다. 이미지가 마음속의 생각으로 잠재해 있을 땐 빛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육안으로 바라보는 순간 물질화된 색을 띠면서 너무나 생생한 실제처럼 보인다. 거울 명상은 3차원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난다. 3차원 공간은 입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장의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되는 홀로그램 영화다. 이처럼 내 몸도 현실 전체도 내 생각이 꾸며내는 내 마음속의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몸과 나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그럼 몸에 가둬놓았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 모든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에 거울 명상을 소개하자 많은 구독자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아주 오랫동안 무의식에 억눌렸던 아픈 감정들이 즉각적으로 빠져나갔다. 자연히 그 감정들이 물질화된 고질병이나 뿌리 깊은 상처 등 평생의 고통도 기적처럼 사라졌다.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빛, 신, 하나님, 하느님, 참나, 부처님, 관찰자 등등. 하지만 진실은 하나다. 근원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존재다. 암 그 자체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서 점점 더 깊은 생각의 감옥 속에 빠져버린다. 나 스스로 빠져드는 감옥이다. 그 감옥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를 하는 3차원 공간이다. 거울 명상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3차원 공간을 벗어나 암과 하나가 되게 해준다. 암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꾸며내는 고통스러운 환영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기적 같은 현상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다.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억눌린 감정들.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어떤 아픈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남친한테 버림받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성에게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이 올라온다. 이 감정들은 내가 원해서 올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올라온다. 즉, 내 무의식에 억눌러 있던 감정들이 남자친구한테 버림받는 경험을 계기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은 언제부터 내 무의식에 억눌러 있던 걸까?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아픔이 억눌려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을 때 그것이 저절로 올라온다. 그 두려움이 남친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남친은 억눌려 있던 두려움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다. 남친의 몸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며 흘러가는 빛의 홀로그램이다. 내 몸도 그렇다. 현실 전체가 그렇다. 만일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지 않았다면 남친이 나를 떠난다고 해서 두려움이 올라오진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반길 수도 있다. 대개 어릴 때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아픔을 털어놓기 어렵다. 엄마,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아파. 라는 말을 꺼내면 정말 현실이 그렇게 굳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남들한테 털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내 열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억눌러 놓고만 살게 된다. 감정도 생명을 가진 에너지의 물결이다. 내 마음속에 꾹꾹 억눌러 가둬놓으면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점점 사나워진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화된다. 즉 물질인 몸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성한테 버림받았을 땐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올라온다. 수치심은 숨고 싶은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도 몸을 가장 많이 위축시킨다. 몸이 위축되면 자연히 피부에 압력이 가해져 뾰루지가 난다. 뾰루지가 난 건 수치심이 제발 나 좀 인정해줘 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억눌러 놓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몸의 표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걸 넘어 내 몸과 타인의 몸을 움직여 자신을 표현한다. 감정 에너지는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해서 서로 끌어당긴다.
수치심을 억눌러 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겨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만나서 서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한다. 성추행은 그렇게 일어난다. 이래도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치심이 절규하는 것이다. 물론 두뇌의 표면의식은 서로 분리돼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무의식 속의 인격화된 감정들은 공명을 통해 서로를 끌어당긴다. 무의식 속엔 두려움, 수치심, 우울함, 슬픔 등 온갖 부정적 감정들이 억눌려 있다. 이것들은 이미 인격화되어 있다. 자아, 하부인격, 내면아이, 에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는 20여 년 전 이혼했고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할 시기도 다가오던 터라 오랫동안 저를 좋아하던 남자와 몇 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남편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잘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까다롭고 지적질을 일삼으며 심지어 생긴 모습까지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남자를 또 만났느냐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싫어서 헤어졌는데 왜 성격은 물론 외모까지 닮은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이 여성의 무의식 속엔 남편에 대한 강한 미움이 억눌려 있다. 비록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미움을 청산하지 않은 채 새 남편을 만났다. 어떤 남자를 끌어들였을까? 미움은 미움과 공명한다. 무의식 속에 미움이 억눌려 있는 남자를 새 남편으로 끌어들였다. 이 여성이 만났던 전 남편도 역시 미움이 억눌려 있는 남자였다. 왜 그런 전 남편을 만났던 걸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왜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던 걸까? 내담자의 사연.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고 남에게는 잘하지만 가정에는 성실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문제만 빼고는 세 남자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부모님은 정말 많이 싸우셨는데 그걸 보며 차라리 이혼을 하는 편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전 남편을 만나고 전 남편을 닮은 새 남편을 만나고 이 고리는 끊어버릴 수 없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끊고 싶은 고리를 자꾸만 맺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이다. 우리는 감정이 몸속에 들어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감정 속에 들어있다. 감정이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따라서 아버지 같은 전 남편 같은 새 남편을 만나게 되는 꼬리를 끊어버리려면 억눌린 감정을 놓아줘야 한다. 내 무의식에 어떤 남자에 대한 미움이 억눌려 있으면 그 미움과 공명하는 남자를 또 만나게 된다. 내가 미움을 청산할 때까지 미움을 느끼게 해주는 현실은 되풀이해서 내 눈앞에 펼쳐진다. 그 미움은 왜 생겼을까? 미움과 사랑은 짝이 되는 감정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 미움이 올라오는 것이다. 짝이 되는 두 감정을 다 받아들이면 제로가 된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나 자신이 텅 빈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되면 변화무쌍하게 오르내리는 인간적 차원의 사랑과 미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담자의 사연. 제 남편은 온종일 컴퓨터 게임에 매달립니다. 퇴근하자마자 게임을 시작해 자기 전까지 계속합니다. 두 아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면 폭언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왜 가족들을 무시하고 게임에 매달릴까? 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을까? 난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나도 남을 무시하게 된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강하게 무의식에 각인돼 있을수록 남이 슬쩍만 건드려도 난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극심한 열등감이다. 열등감이 강할수록 상대를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강박감도 갖게 된다.
내가 이겨야만 열등감으로 인한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의 남편은 어릴 때 누구한테 심한 무시를 당하며 자랐던 걸까? 사연자로부터 두 번째 메일을 받아보았다. 내담자의 사연. 남편은 6살 때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툭하면 소리를 질렀고 할머니도 다혈질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난 부모한테 버림받았다. 난 부모한테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조부모로부터도 무시당하며 자랐다. 엄청난 열등감이 형성됐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즉각 폭발하는 것이다.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나를 무시하지 않는 뭔가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 게임이다. 게임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할 수 있다. 컴퓨터는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날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사연자인 아내는 왜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됐을까? 서로의 감정이 공명하지 않았다면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리 없다. 정말 그런지 세 번째 메일을 받아보았다. 저는 5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뒤엔 자상했지만 원래는 아들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절하게 무시당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는데 뱃속에 들어있는 나는 딸이다. 내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것이다. 태아 때부터 무시당한 열등감을 갖고 태어났다. 내 무의식에 열등감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열등감이 억눌려 있는 남자에게 끌렸던 것이다. 사람은 감정의 공명을 통해 서로 만나고 헤어진다. 남편은 열등감이 건드려질 때마다 수시로 폭발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바로 자신의 억눌린 열등감을 대비쳐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한심한 인간 하고 속으로 무시하게 된다. 내 열등감을 보여주는 상대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다. 내담자의 사연.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저를 미워하는 상사를 꼭 만나요. 자신에게 말을 너무 많이 시킨다며 혼내더니 몇 달 뒤에는 말을 안 시킨다며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직장 상사 밑에는 여러 직원들이 있다. 그런데 상사는 왜 유독 나만 미워할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어김없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을 거울처럼 보여준다. 상사가 나를 미워한다는 건 내 무의식 속에도 미움이 억눌려 있다는 얘기다. 상사의 미움과 내 미움이 서로 공명하는 것이다. 만일 내 무의식 속에 미움이 억눌려 있지 않다면 공명이 일어날 리 없다. 날 미워하는 상사가 내 눈앞으로 끌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의 미움은 언제부터 억눌려 있던 걸까? 내담자의 사연. 저는 어릴 때부터 미움이 많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무능력했고 어머니는 불평불만이 많고 무능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미워하셨고 자식을 책임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2살 때부터 제게 사랑을 주시기보다는 장녀로서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제게는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언제나 남동생을 돌보고 항상 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누나가 되어서 질투한다며 혼내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네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쪽팔린다.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등등의 폭언과 지적을 늘어놓으셨어요. 저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순종적인 딸이었습니다. 반면 남동생은 공부도 못하고 담배도 피우는 등 자유분방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미워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부모님과 똑같은 상사를 만납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 부모님의 미움을 받고 자랐다. 남동생보다 말도 더 잘 듣고
공부를 더 잘했는데도 미움을 받았다. 어릴 때 부모는 나의 전부, 세상의 전부다. 자연히 그녀의 무의식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난 미움받는구나. 세상이 날 미워하는구나. 세상은 미움을 받으며 사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각인됐다. 이 느낌이 인격화된 생명체, 즉 내면 아이가 된다. 이 내면 아이가 내 몸을 이끌고 미움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간다.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게 된다. 감정은 쌍방향이다. 세상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세상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늘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할 때까지 그 아픔은 되풀이해 내 눈앞의 현실로 상황을 바꿔가며 나타난다. 내담자의 사연. 저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입니다. 고등학교 때 재미삼아 한 점집을 갔는데 너는 항상 첫 시험엔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에 붙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 정말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고 자격증 시험도 첫 시험엔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에 붙었습니다. 저는 내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첫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한 번 떨어져야 붙는다는 생각은 왜 사연자의 마음속에 새겨졌을까? 붙는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짝이 되는 떨어진다는 생각도 이면에서 동시에 생기게 된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서 첫 시험에 붙을까? 하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여 붙잡으려 들면 어떻게 될까? 첫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무의식에 억눌리게 된다. 짝이 되는 첫 시험에 붙을까? 라는 생각도 역시 함께 억눌리게 된다. 내 두뇌는 무의식 속에서 두 생각이 끊임없이 서로 맞서 싸우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물론 몸을 나와 동일시하는 너는 내 몸의 생존에 유리한 첫 시험에 붙을까? 라는 생각을 좋다고 판단해 붙잡으려 든다. 그 생각을 붙잡으려 드는 힘이 커질수록 첫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일으키는 두려움도 상응하는 힘으로 커지게 된다. 집착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지는 것이다. 붙거나 떨어질 확률은 50대 50이다. 그런데 점쟁이가 나타나 너는 첫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보태준다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의 힘이 커진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시험에 붙을까? 라는 생각과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현실화될 확률은 50대 50이다. 하지만 점쟁이가 두 번째 시험엔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을 보태준다면 붙을까? 라는 생각 에너지가 더 커진다. 그래서 붙게 된다.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여 합치면 텅 비어버린다. 붙는다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반드시 짝이 되는 떨어진다는 생각도 이면에서 생기게 된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늘 제로가 된다. 텅 빈 편안한 마음은 근원의 사랑이다. 근원의 사랑 속에선 어떤 생각이 새로 태어날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 태어날까? 아니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 태어날까? 사랑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 태어난다. 자연히 사랑을 느끼게 되는 현실, 즉 붙는 현실이 태어난다. 내담자의 사연.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오늘부로 미국의 한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유학 온 지 12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오늘 정교수로 첫 하루 업무를 마쳤는데 허무감이 몰려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왜 울지? 하며 내가 나를 지켜보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채 계속 오열했습니다. 남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달려왔던 40년간의 힘겨움이 드디어 마무리된 것 같아 이제야 깊은 숨을 내쉬고 나니 나 이제 쉬어도 돼? 라고 울며 소리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이제 쉬어도 돼? 라는 목소리가 올라오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라는 말이 연달아 올라와 울음을 멈춘 후에도 공허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었던 제 소박한 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뭐든지 참고 저 자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며 살아온 제 과거 모습에 대한 수치심도 올라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근원의 사랑과 분리되었다고 느낀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직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영이라는 말이다. 그 착각에서 이미 깨어났다면 몸을 갖고 태어날 리 없다. 근원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지위, 권력, 명예, 돈을 끊임없이 붙잡으려 한다. 많이 붙잡을수록 그만큼 남들한테서도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늘 뭔가를 붙잡기 위해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뭔가에 집착하면 다른 뭔가는 버리게 된다. 위 여성은 교수직에 집착해 마침내 정교수가 되었다. 대신 자유로움을 버리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달프게 살아왔다. 집착으로 인해 얻는 게 생기면 반드시 버림으로 인해 잃는 게 생긴다. 물질로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는 삶은 늘 공허하다. 공허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붙잡으려 든다. 이렇게 끊임없이 물질을 붙잡으려 드는 건 누구인가? 물질인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무의식 속의 인격체들이다. 이 인격체들은 왜 물질을 붙잡으려고 드는가? 물질이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인격체들이 진정한 나인가? 아니다. 난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억눌려 생긴 인격체들이다. 이 인격체들이 내 몸을 이끌고 내 인생을 살아가니 나는 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늘 공허하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달린다. 달리는 동안엔 공허함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지친다. 나중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게 된다. 황량한 세상에 외로이 서 있는 학대받은 몸이 나의 전부다. 물질은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환영이다. 1시간 전의 물질, 1분 전의 물질, 1초 전의 물질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만 내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 근원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근원의 사랑 속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찾게 된다.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즐겁다. 즐겁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가장 잘할 수 있다. 가장 잘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는다. 나 자신인 근원의 사랑이 되면 내 몸도 내가 하는 일도 세상도 그 속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로 깨닫게 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